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일에 치렀던 2022년 2학기 형사소송법 1 기말 시험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문부터 살펴보면요. 검사는 수원에 거주하는 갑과 을 및 병이 합동하여 2022년 6월 20일 수원 영통구 소재 A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갑을 병을 특수절도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갑과 을은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였으나 병은 현장에서 갑과 을의 범행을 만류하였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심리 결과 갑, 을의 범행과 병의 무죄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 주어진 설문이고요. 이러한 설문 아래에서 첫 번째 문제는요. 을이 2022년 6월 27일 긴급 체포되자 이 사실을 알아차린 갑은 바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5개월 동안 필리핀으로 도피하였다가 귀국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제기 전에 갑과 을의 공소시효 완성일은 언제인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2019년에 출제되었던 8회 변호사 시험과 시험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제 제기라고 할까요? 쟁점이라고 할까요? 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어떻게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그 공소시효의 산정 방법은 무엇이고, 공소시효 정지의 효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1점 내지 2점의 점수를 배정을 했습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점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다소 재량을 가지고 채점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요.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체포된 때가 아니라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시효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을 해서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법정형을 잘못 보거나 해서 공소시효 기간을 7년으로 다 쓴 학생들도 있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공범 중에 1인이 국외 도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과는 다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고 대부분의 또 수긍하는 견해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법리를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을은 범행 종료일이 2022년 6월 20일이니까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는 2032년 6월 19일 24시죠. 네, 2032년 6월 19일 24시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2032년 6월 20일에 완성된다 이렇게 쓴 답안들도 많은데 정확한 답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월 20일이라 그러면 6월 20일 00시가 되겠고, 이것은 결국 6월 19일 24시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6월 19일 24시가 되겠고, 달리 얘기하면 6월 20일 00시가 되는 거죠. 그냥 6월 20일이라고만 기재하면 틀렸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한편 갑은 을과 함께 동일한 날에 특수절도 범행을 범하였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에 5개월 동안 도피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겠죠. 따라서 을의 경우는 갑보다 5개월 이후인 2032년 11월 19일 24시에 역시 시효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일 24시라는 거 역시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A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P는 을을 적법하게 긴급 체포한 다음
을로부터 범행 도구인 복면과 가발을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는 진술을 듣고 긴급 체포한 당일 23시경 을의 집을 수색하여 복면과 가발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후 그 다음날 10시경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경우 복면과 가발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증거로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적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가와 같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번 문제는 2016년에 출제되었던 5회 변호사 시험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라 그럴까? 쟁점으로서는 긴급 체포 후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중에서 특히 요급 처분이라고 부르는 그 야간에 할 수 있는 요급 처분의 예외 인정 여부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긴급 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이미 문제에서 적법한 긴급 체포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긴급 체포의 요건을 쓴 학생들은 논점에서 일탈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요. 수사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가 있죠. 217조 1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217조에 의한 이와 같은 긴급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이른바 요급처분이라고 부르는 2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3조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참여라든지 125조에서 보는 야간 집행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적법한 압수수색이 되지요. 그렇지만 판례는 사후에 발부된 영장에 야간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취지의 그런 사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가 있었을 경우에는 법관의 사후 추인을 받아서 적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를 적용을 해보면 긴급 체포한 당일 압수하였기 때문에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압수라는 요건은 충족을 하고요. 또 다음날 10시경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 후에 압수수색으로서의 요건과 절차는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한 시간이 야간인 23시였고 또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참여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면과 가발에 대한 압수수색은 123조, 124조에 125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긴급 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법관의 사후 추인에 의해서 2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논리적으로 답안이 기재되었다 그러면 같은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의 압수수색 그리고 그 경우에 이른바 요급처분 참여와 야간 집행의 제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해자 A는 피고인 갑과 동거하지 않는 갑의 삼촌임이 밝혀졌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 A로부터 갑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갑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지요. 자, 이 문제에서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대한 특수절도죄가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안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은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죠. 그리고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 조건으로서 적법한 공소 제기의 요건이 됩니다. 한편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되는데, 친고죄의 경우 소송 조건인 고소가 없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고소권자로부터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의 추한을 인정해서 공소가 적법하게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종래 판례는 과거 친고죄였던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의 추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판례 입장에 따르면 갑에 대한 공소 제기는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고소의 추한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고소의 추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추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렇죠? 따라서 공소기각의 판결은 형식 판결이죠. 형식 재판이라서 실제 재판인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갑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단독판사 사건으로 계속되어 있던 중 갑이 무고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갑의 변호인인 L은 위 두 사건을 함께 심판받고자 하는데 어느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4페이지에 보면 별표를 첨부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쟁점은 이슈는 사물 관할은 같지만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병합 심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제6조에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은, 그렇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이 병합 심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사물 관할은 같으면서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안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의 토지 관할 구역을 정해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 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사안의 경우 사물 관할은 같고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6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4조의 관할 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계속 중이기 때문에 두 법원의 공통 상급법원은 고등법원 단위에서는 공통 상급법원을 찾을 수가 없죠. 문제 첨부해 놓은 별표를 보시면요. 공통 상급법원은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변호인 L은 관할구역상 바로 위에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병합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구하는 답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조문만 나열한 경우가 있었는데 별표까지 참조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자, 5번 문제는요. 1심에서 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이에 을이 항소하였는데 을의 항소심 재판장 제2는 이 사건 1심 수사 단계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판사였습니다. 이 경우 제2가 을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인데요. 쟁점 문제는 수사 단계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판사가 제척 사유인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라고 하는 것은 전심의 공판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행하거나
피고인의 신문 과정에 참여한 경우 등과 같이 전심 재판의 내용 형성에 영향을 미친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과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 보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학설상으로는 종국 재판은 아니라서 전심 재판은 비록 아니지만 실체 형성과 관련해서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경우와는 달리 재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라는 것을 좁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재척사유에 해당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판례 입장을 따르게 되면 항소심 재판장 제2가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유력과 학설의 입장과 결론을 논리적으로 쓰면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자, 6번의 가번은요. 검사는 병에 대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을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결국 이것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논해주기 전에 먼저 피고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은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 적격이 없어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증인 적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앞서 본 것처럼 증인 적격이 없다고 하게 될 텐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어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을은 병과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서 판례에 따르면 소송 절차를 분리해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증인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법원은 소송 절차를 분리해서 을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몇 학생들이 병이 무죄로 밝혀졌기 때문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인 참고인으로서 증인으로서 당연히 신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안을 쓴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심도 있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됐지만 심리 결과 그 중에 일부가 무죄로 판명된 경우에 그 둘에 대해서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 문제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상당히 날카로운 예리한 문제 제기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제 의도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와 달리 논리적인 견해를 편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의 나항 부분은요. 을이 공판 절차 중에서 모두 절차 또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한 진술 자체가 병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의 그런 문제이죠. 이 경우는 법정 진술, 증언이 아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 판례는 그 이유를 써야 되겠죠.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진술 자체를 증거 능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와 같은 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 부분입니다. 자, 2문으로 넘어가서 2문은 두 개의 간단한 설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설문은 검사 S는 갑을 2022년 3월 5일 피해자 V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사 S가 기존의 그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서 갑이 을과 공동하여 기소 내용은 단독 범행으로 기소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을과 공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내용을 변경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3월 5일이 아니라 2월 중순경에 같은 피해자이긴 하지만 피해자를 폭행을 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직불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그런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즉, 두 가지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한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설문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별도의 사안으로서 병이라는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 옆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인근 주민은 사고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병원 응급실로 병을 후송한 다음 경찰에 신고한 그런 사안이죠.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은 응급실에 누워있는 병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음을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1에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이거는 2015년 4회 변호사 시험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공소장 변경의 의의라고 할까요? 공소장 변경 한계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먼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를 하여야 됩니다. 검사 S가 변경과 추가를 신청한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S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해서 그러한 사실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라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죠. 즉,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이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안의 경우 변경을 신청한 첫 번째 부분은 당초 상해치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상해치사가 아니라 상해네요. 상해죄의 또는 폭행치상죄가 될 수도 있고요. 단독정범을 포인트는 단독정범을 공동정범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2022년 3월 5일이라는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신청은 적법하고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시가 다르고요. 다른 일시죠. 장소와 방법도 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상해치사라고 단정 지을 수, 이거 치사는 아닌 것 같고, 상해 내지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일부분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하고 이 부분 공소장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안 되겠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갑은 폭행치상죄로, 그래서 이 1번의 이 상해치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오히려 2번 문제에 의하면 폭행치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치상, 폭행치상. 그렇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은 상해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항소심은 직권으로 갑에게 폭행치상죄가 아닌 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지요. 2018년 7회 변호사 시험을 참조하면 되겠는데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 폭행치상죄로 기소된 범죄 사실을 폭행죄 범죄 사실로 인정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지만 결국 축소 사실이죠. 축소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문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단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을 하려면 첫째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축소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답안의 R 부분, 관련 법리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과 폭행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과 항소심에서 선고하려고 하는 폭행죄의 사실은 동일한 일시장소 방법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일단 인정이 되고요. 첫 번째 요건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 폭행죄 사실은 공소 제기된 폭행죄 범죄 사실에, 폭행치상죄 범죄 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로서 이 부분이 더 들어가면 좋겠네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그렇죠?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그런 얘기입니다.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만약에 1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그래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갑에 대한 공소 사실을 당초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었던 폭행치상에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합의부 관할 사건인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라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 실시된 1차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을 참조하면 되겠는데요. 쟁점을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되죠. 일단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항소심에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설문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라는 전제를 주어졌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자세하게 논하는 것은 논점에서 어긋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하고요.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에 따르면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속한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에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자세하게 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를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논리 흐름에 따라서 다 점수를 부여를 했고요.
한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부정하는 견해도 있겠지만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속심으로서 항소심의 사후심적 구조는 소송 경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죠. 즉 다음 학기에 또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은 속심을 기본적 구조로 하면서 사후심적 구조가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이 되죠. 판례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판례는요.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후에 그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인 모범적인 답안으로 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 수사 단계에서 갑이 구속되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교롭게도 시골에 계신 갑의 홀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갑이 장남이어서 어머니의 장례를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갑의 변호인 입장에서 갑의 석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공소제기 전과 공소제기 후로 나누어 검토하기를 원하는 그런 답 문제였지요. 결국 피의자 및 피고인이니까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공소제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구속적부심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의 석방을 꾀하는 제도이죠. 이외에 부수해서 피의자 보석, 즉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법원의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피의자 보석에 대해서도 일단 신청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공소 제기 후에는 그와 달리 보석허가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원칙적인 석방을 구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보석이라는 것은 보증금 납입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을 부여를 하고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같은 제도들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구속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죠. 한편 여기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잘 썼는데요. 세 번째, 구속을 전후해서 구속 취소나 구속 집행 정지를 구해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직권이냐 재량이냐 차이가 있지만 지금 설문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또 장남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중병이나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내 구속을 집행정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9조 101조 1항을 준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권이 있는 경우라도 재량 행사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검사가 청구에 의해서 구속 사유가 없다, 즉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지금 피해 변제도 다 됐고요, 범행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취소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안의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위해 구속적부심사나 구속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고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하거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기소 전 피의자 보석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는 보석 제외 사유가 없음을 주장을 해서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위해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죠. 보석을 청구하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료가 없음을 주장해서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석피자의 변호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관계 2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후송된 사안이죠. 경찰관이 병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 병의 신체에서 혈액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의에 의한 체열이죠. 임의 수사로서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체열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만약에 의식이 있어서 체열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동의에 의한 임의 수사로서 체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체열한 병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의 혈액을 갑이 아니네요. 병이네요. 병의 혈액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취한 병의 혈액을 제출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 허가장 또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강제 체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범죄 장소로 볼 수 있다. 병의 옷, 갑이 아니라 병입니다. 병의 옷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어서 이런 경우 신체나 의복류의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춰져 있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사안의 경우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은 이런 경우 범죄 장소에 준해서 216조 제3항에 따라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방식으로 일단 그 전에 긴급하게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한 후에 216조 3항에 따라서 3항 단서에 따라서 사후 압수수색 압수영장을 받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6번 문제는 검사가 병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아마 공소 제기하겠죠. 공소를 제기한 후에 피고인 병을 검사실로 소환을 해서 병의 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신문을 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수사는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014년 3차 모의시험, 2015년 4회 변호사 시험, 2016년 2차 모의시험 등과 유사한 문제인데요. 공소 제기로 소송의 주체가 된 피고인에 대해서 소송의 당사자 일방인 검사가 공소 제기 후 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신문은 임의 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임의 수사가 공소 제기 후에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판례는 피고인 신문의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미 피고인이 됐기 때문에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의 피의자가 아니죠. 다만 이 경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 조서 형식에 의할 것이지만 그 내용이 피의자 신문에 해당한다 그러면 피의자 신문 조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해 줘야 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 다른 수사관을 참여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판례 입장에 따르면 공소 제기 후에 임의 수사로서 피고인 신문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검사의 병에 대한 수사가 그래서 허용되지만 다만 진술 거부권 고지 등 피의자 신문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그 수사가 허용되는 적법한 수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검사는 병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수사보고서 등을 인용해서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만한 내용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법원이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 선고기를 지정하자 비로소 병의 변호인 L은 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변호인 L의 주장이 타당한가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공소장 일본주의가 위반됐는지 또 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주장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하는 그런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죠. 형사소송 규칙에 그 근거조문이 있다고 강의를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와 같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참작을 해서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배심재판이라면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지,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된 때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나가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지요. 하지만 판례는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 경제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서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그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검사가 수사보고서 등 수사기록을 인용해서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만한 내용을 기재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것이지만 증거조사 절차까지 종료된 다음 심증이 다 형성이 돼서 판결 선고 시기 기일까지 잡힌 상황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판례 입장에 따를 경우 따라서 L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의 답안을 기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1학기 형사소송법 1 기말고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 해설 기준에 따라서 채점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하였지만 논리적으로 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하였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능하면 논증의 구조, 즉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리를 판례나 법령 등에 의해서 기재를 해주고 사안에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잘 썼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부여를 했고요. 일부 답안의 경우 너무 쭉 나열해서 붙여쓰기만 하고 한 경우가 있던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좀 더 논리적으로 구성을 했다 그러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점수를 다 부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될 텐데요.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평소 학기 중에는 주말, 또 1년 중에는 방학 시절이 되겠습니다. 특히 1학년 겨울방학은 너무나 중요해서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본인들이 이제 1년 동안 학습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생겼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알차고 보람 있는 겨울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